영향을 받은 게 없고 최순실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한 것도 없습니다. 최순실씨가 공모하여 퇴임 후 기업을 통해서 재단을 만든 것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런 치사하고 유치한 짓을 하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집권남용, 직업 문제를 하는 꼴을 보고 과연 누가 박 대통령 집권남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총리, 장관 누구 마음대로 임명해 본 적도 없습니다.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직권남용을 했다면 저희가 차라리 속이 더 시원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10원 한 장 먹지 않았고 이 나라 국민을 존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헌법을 너무 잘 지킨 죄밖에 없습니다. VON 특별기획 태극기를 든 사람들 시즌2에서 만나 뵙습니다. 저는 김미영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10분 정도를 모시고 이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지금은 태극기 세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너무 그 말이 좋아요. 태극기가 세력이라고 타인이 불러주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을 뭐 아주 무지하고 뭐 꼰대고 뭐 박바고 이런 식의 모욕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정말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고 정말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극기를 든 사람들 시즌 1을 했고 작년 겨울에 도태우 변호사님 부부를 끝으로 일단 시즌 1을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름이 됐는데요. 오늘 시즌 2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쩌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아는 사람은 잘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태극기를 든 사람들은 아는 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아주 많으실 겁니다. 오늘 디케 소리 방송 이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딱 들어오시는데 이 귀걸이를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네. 한쪽은 태극기, 한쪽은 성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귀걸이는 어디서 마련하신 겁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시중에서 파는 거고요. 위에 줄 같은 거는 제가 이런 부품들이 있어서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이거 좀 만들어서 좀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태극기 하나, 성조기 하나. 근데 직접 소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이신환 스님에 대해서 미리 많은 걸 일부러 알아보지 않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생생한 얘기를 직접 듣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스님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독일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전트로 한 15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2017년 말까지 하고 있다가 2018년도부터는 이태리 화장품 제조업체 에이전트를 보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좀 일이 많이 줄어들게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2017년도에 대통령 재판에 좀 나가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죠. 오늘 저희가 태극기를 든 사람들 제목을 법정이 집이 되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거의 집 수준으로 다니셨죠? 그렇죠. 이제 사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터지면서 여러 사건들이 있으면서 그 내용들을 잘 몰랐어요. 정리가 잘 안 됐고. 그래서 대통령 재판에 나가게 됐는데 막상 2017년 5월 23일 처음 이제 재판이 열리면서 가보게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벌써 그 전에 최소원 씨나 안정범 씨, 정호성 씨 재판이 됐는데 또 이재용 씨 재판이 시작됐는데 저희가 그런 거는 챙기지 못하고 막상 이제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서 나가게 된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재판정에 한 몇 번쯤 나가신 것 같으세요? 제가 계속 이제 그 재판에 나간 거를 제가 정리를 해요. 그러는데 한 330번 뭐 이렇게 좀 330번이요? 더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340번 기록 아닐까요? 이렇게. 변호사보다 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변호사들은 자기 재판만 나가지만 저는 이제 다른 재판도 갔고 또 어떤 재판은 오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오후에 되는 것도 있고 해갖고 제가 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재판이기 때문에 제가 카운트를 했었죠. 그럼 지금 일을 하시면서 계속 재판정 나가시는 거예요? 일을 좀 하는데 일이 많이 사실 줄였고
주로 뭐 재판을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지금은. 그럼 사실은 지금 기록이겠죠? 어, 더 그렇죠, 많이 뭐 이진아 사실 선생님보다 더 많이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나갔어요. 이야, 네. 정말 거의 사명이 아니면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일단 그러면은 오늘 또 다른 제목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법하고 관련된 삶을 살아오신 건 맞죠? 지금까지. 아니죠. 저는 뭐 제 일만 하고 사실 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 신문에 읽는 정도의 관심 정도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정치 뭐 그런 있는 거를 모르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었고 뭐 저는 제 일로 바빴었고 그랬지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박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단체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건 하진 않았었고 2016년도에 이뤄진 일은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나 그 대통령에 대한 인권을 말살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했고 분노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하지 제가 특별히 뭐 애국심이다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진 않았었어요. 그럼 박사모 회원이에요? 아니요. 그런 거는 제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결단. 그렇죠. 집은 그러니까 서초동에서 아주 가까운 거죠? 네네. 그건 정말 다행인데요. 법정에서 얼만큼 걸리는 그렇죠. 저 양재역에서 타면 두 정거장 되니까 가기는 그렇게 멀지 않았었죠.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그 전철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전철 타고. 뭐 어떤 때는 제가 좀 뭐 아침에 좀 하다가 좀 늦을 경우는 택시 타고 가는 경우도 많고 가까우니까 택시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집하고 이렇게 법정이 거의 구분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을 어쩌면 가장 많이 직접 구경하신 분인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시즌2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이진아 선생님을 모시는 게 참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기획을 기록을 위해서 하거든요. 지금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가치가 뭐 특히 제도권 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지금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뭐 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면 앞으로도 쭉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이 시간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기록을 위한 시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진아 선생님을 저희가 반드시 만나고 기록을 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일단 여러 분들을 이제 갔는데 어떤 분들 재판을 주로 갔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5월 달부터 대통령 재판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재판을 갔었고 대통령 재판은 추첨을 해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못 들어간 날은 제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이 시작됐던 뭐 우병우 수석이나 국정원장들 재판이나 이영선 씨 재판이나 뭐 웬만한 거 뭐 따로 재판 받고 있는 뭐 차은택 씨나 그다음에 뭐 다른 그 관련된 재판들은 거의 다 들어갔었죠. 최소원 씨도 가고요. 이제 최소원 씨 재판은 대통령하고 합병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갔었고 또 그러니까 같이 이제 나오신 거죠. 그렇죠. 병합이 돼서 같이 네네. 앉아 계셨죠. 네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별도로 이제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이제 거기를 갔었고 이재용 씨 재판, 이재용 부회장 재판도 갔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도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들어가려면 1심 같은 경우에는 뭐 7시 전후로 해서 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2심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가서 줄을 새벽 3시? 새벽 3시에 그때 이제 겨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가서 가방 갖다 놓고 일단은 줄을 서고 뭐 시간이 좀 많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서 조금 뭐 일을 보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사실은 뭐 저는 저 혼자이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자유로운 자유로운 편이에요. 네. 와, 그런데 정말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깜짝 놀랄 정도인데 만약에 이렇게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대체로 제가 못 가게 된 적은 없었어요. 제가 가려고 했던 건 갔었는데 대통령 재판은 추첨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못 들어갈 수밖에 없었었죠.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5월 달에 2017년 5월 달에 네 번째 재판한 날 처음 재판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6월 달, 7월 달에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갔었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 해서 거의 한 3번, 4번 정도는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추첨이 안 될 때가 있긴 있네요. 그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들어갔었죠. 그런데 제가 대통령 재판 처음에 5월 23일 날 대통령이 첫날 출정하시고 나서 두 번째
그날은 첫날은 제가 일찍 끝날 줄 알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25일 날 했는데 그때 몇 시에 재판이 끝날지 몰라서 저희가 굉장히 노심초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26일 날 금요일 날 대통령 재판 추첨했을 때 제가 사람들 모았어요. 모아서 그 이런 이제 카톡방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재판에 들어간 사람들이 톡을 올려갖고 재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거의 다 내용은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었었죠. 저는 이 시간이 특별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막상 그 탄핵을 주도하거나 이렇게 탄핵을 시키는 데 관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이 속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을 법의 시간보다는 정치의 시간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심지어 지식인들도 이게 뭐 정치적으로 잘못했다는 뜻이지 뭐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뜻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무슨 야만국이나 뭐 북한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위반이 돼야지 뭐 감옥도 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 법치가 무너진 것의 증언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이 재판장에 갔을 때 이 탄핵 과정이 뭔가 잘못된 건 맞다라는 생각, 그런 확신은 들던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소문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인격 살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했었고 그거 가지고 재판했고 그또 헌재에서 그 판결 내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재판을 봤을 때도 너무나 엉터리였었고 물론 뭐 대통령 탄핵시킨 그 사건 가지고 재판했는데 재판 과정을 보면서도 도저히 저는 뭐 참을 수가 없었고 정말 재판 내내 보면서 너무나 제 혼자 속으로 욕도 많이 했고 재판이 끝나고 뭐 중간중간에 그날에 재판이 끝나고 나면 검사들한테 제가 소리도 많이 질렀었고 혹시 잡혀 나간 적은 없으세요? 이제 사실 대통령 재판은 그 보면 그 김세윤 판사가 굉장히 우리를 숨을 못 쉬게 했었어요. 김세윤 판사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이 들어오실 때 저희가 일어서서 인사도 했고 나가실 때도 일어서서 인사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굉장히 저희를 통제를 했었어요. 아니 판사가 뭐 왜 지금 그거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자기네 규정에 하면 그 피고인의 위해를 가할까봐 그렇긴 했는데 저희는 사실 전부 다 처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이 돼서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거지 위해라는 생각 자체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위해일 수가 없죠. 누가 봐도 다 그렇죠. 지지자들이 오는 건데 어떻게 위해를 그렇죠.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돼서 지금 이 재판까지 오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저희는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못하게 하면서 그래 적이 있어서 뭐 재판 중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끝났다고 하고 그럴 경우 하는데 김세윤이는 대통령이 나가시고 난 다음까지도 자리에 일어서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대통령 재판을 다니고 다른 재판 많이 다니면서 다른 재판에 보면서 여유를 많이 생겼죠. 이제 보면서 너무나 엉터리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검사들한테 소리도 제가 많이 질렀고 끝나고 나서 어떤 경우는 딱 재판이 끝났다면 판사한테도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소리 지르는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주로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기억나는 거는 최수원 씨 재판이었었어요. 이대 학사 관련. 제가 그때 이제 뭔지는 모르고 저는 이제 여유 있게 갔는데 뭐 복도까지 사람들이 다 찾더라고. 이대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머리를 뒤집고 하여튼 그 법정 안으로 고개를 드밀고 이제 들었는데 소리는 굉장히 작았는데 뭐 뻔해서 안 한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었죠. 그 당시에 강경화하고 그때 무슨 법무부 장관이 엉터리였는데 그 사람들 임명하려고 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도 지금 형평에 맞게 해라. 그리고 또 이제 뭐 김윤아나 뭐 누구도 이렇게 하면 정유라를 그렇게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김윤아나 아니면 그 손현재도 똑같이 판단하라. 왜 이렇게 법을 불공평히 하냐. 제가 이렇게 소리 질렀었죠. 근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뭐 다른 것도 재판이 많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뭐 최수원 씨에 대해서 신출 기물 최수원 그다음에 전지적 최수원 다 갖다 쓰라고. 그것도 뭐 최수원도 아니고 최순실. 네. 그래서 뭐 최수원 씨에 대해서 제가 막 그런 식으로 했죠. 도대체 검사들이 전부 다 최수원 씨에 덮으시는 그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가 막혀갖고 얘기했고 그랬죠. 이 정부 100년 안 간다. 얼마 안 남는다. 뭐 그러면서 많이 소리도 쳤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저는 사실은 최수원 씨를 알지도 못해요. 최수원 씨이 누군지도 모르고. 물론 이름이 알고 있었겠지만. 그런데 제가 초기부터, 이 탄핵 초기부터 전 최사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난 최순실을 사랑하는, 최서원을 사랑하는 사람. 나 혼자 1인 NGO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서원 씨가 뭔가 혐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악마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악행을 다해서 나라를 아주 정말 뭐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비례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하지 않다. 뭐 죄를 지었으면은 뭐 이게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정도, 심지어 살인도 과실이 있고 의도가 있고 이게 법의 정신인데 어떤 한 사람을 무작정 거의 죽을 죄인처럼 몰아가기 때문에 제가 새삼 오랬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비슷하게 하시는 분 처음 봐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2017년 8월 달 돼서 아, 최순 씨가 죄가 없구나를 깨달았어요. 아, 이미 그때 언제쯤이요? 그렇죠. 2017년 8월 달에 그동안 1년도 안 돼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5월 달에 재판이 되고 나서 5월, 6월, 7월, 8월 때 됐는데 아, 최순 씨가 죄가 없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본 재판도 있지만 공유를 해서 재판 내용을 알고 있어서 아, 최순 씨가 죄가 없구나.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최순 씨가 대통령 조정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대통령이 누구한테 조정을 당했다고 절대 생각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최순 씨가 조정했다는 그 자체도 내용이 굉장히 미미한 거고 절대적인 사건은 말 사건인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아니 뭐 국가대표 선수가 있는 부모가 어떻게든 기업에 돈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지금 최성원 씨 같은 경우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된 측면도 오히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은 뭐 조리돌림을 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보면은 대통령 뭐 지금의 이제 표현으로 보면 최순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곁에 있다가 정말 인생을 자기 딸마저도 좀 이런 상황이 됐구나 하면서 저희가 2017년 8월 이후로 저희들은 많이 공유를 했어요. 우리가 최순 씨를 변호를 해줘야 된다. 최순 씨가 죄가 없다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종찬 기자님 방송에 나가면서 체계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거를 굉장히 알게 됐고 최순 씨가 어떻게 죄가 없는지를 저희가 많이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우종찬 기자님 보다 훨씬 더 우정찬 기자님이 말씀해 주기 전에 우리는 재판에 다니는 사람들은 벌써 최순 씨가 죄가 없다고 저희는 제가 지금 알았었죠. 궁금한 건 우리라면은 이렇게 일종의 동아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거기 재판에 나간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았었고 사실 첫날은 뭐 500 몇 대였었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 비율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얼마 동안은 좌파대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좌파도 들어왔었어요? 그럼요. 첫 번째 재판에는 좌파 애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거의 이제 저희들만 있었으니까 그리고 물론 뭐 이제 또 안 나온 사람도 있었고 일주일 전에 이제 그 추첨을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 20-30명은 들어갔으니까 그 재판 내용을 거의 다 알았다고. 그 20-30명이나 아니면 재판을 늘 가시는 분들은 일종의 NGO가 됐을 것 같아요. 정보를 소통하고 그런 카톡방 같은 걸 만들었어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대통령 이제 구속되자마자 또 중간에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떤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통령 쓴 편지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제가 그거 아니라고 제가 다 밝혔죠. 뭐 이러기저러 해서 대통령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제가 밝힌 게 정말 이 카톡방 운영하기 참 잘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참 잘했다고 기자 생각을 역할을 했어요.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엉뚱한 얘기가 페이스북에 이런 데 많이 올라왔었어요. 특히 제가 8월 13일 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제 시골 집에 먼저 가 있었는데 8월 13일 날 저희 이제 집회하는 분들이 대구로 오셨는데 그날 제가 이제 대구로 갔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편지라고 해갖고 울면서 왔다.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는데 저는 2줄 읽고 나서 그게 대통령 글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대통령 누가 그걸 조작한 거예요? 그거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 대통령이 옥중 서신이라서 나왔는데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없었어요. 딱 보면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대통령이 그런 글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문장 자체가 너무나 유치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조금 남들보다 달랐기 때문에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여러 개 올라온 것인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300여 차례 법정을 이렇게 드나드시면서 제일 악질적인 판사로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지나가 보면 김세윤하고 변희재 씨 재판을 한 박주영 판사라고 생각을 해요. 판사요? 네. 네. 김세윤 판사는 처음부터 중립성이 없던가요? 김세윤은 사실 얌전하고 잘 몰랐어요. 몰랐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굉장히 못되게 했는데 못되게 하고 자기가 잘하려고 했으면 판결도 잘했는데 그렇지 않았었고 박주영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주영이도 우리한테 엄청 숨도 못 쉬게 할 정도였었고 중간에 저희가 들을 보면 네, 여자 단독 판사였었고 근데 중간에 우리가 대통령 재판을 하면서도 다른 재판들도 열리고 있는 걸 얘기를 들어보면 좌파들은 법정까지 와갖고 법정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판사가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듣고 굉장히 얌전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 김세현 판사가 한 거는 정말 엉터리였고 김세현은 사실 제가 거기 재판이 많이 들어갔고 다른 재판 들어가면서 진짜 크로스 이재용 재판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크로스를 굉장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랬는데 자기 재판도 엉터리를 했어요. 증인들도 나오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깡그리 뒤집어 엎은 엉터리 재판을 했었고 박주영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지 않았어요? 사실은 재판 중에는 몰랐지만 그 결심을 하는 걸 보고 그때는 제가 최소 대통령 재판에 12월 20일 날 들어갔다가 그때 문체부 직원들이 2명 나왔어요. 오전에는 이제 미르재단 허락한 것 때문에 나온 여직원이 있었고 오후에는 남자 K스포츠 때문에 남자 직원이 나온 걸 봤는데 여자 직원이 굉장히 여자 직원이 굉장히 정을 잘했어요. 대통령 미르재단 그 허가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었고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남자 직원이 나왔는데 조금 처음에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페이스를 찾아가면서 검사 질문을 잘했어요. 그런데 이 답이 달라지니까 검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말이 빨라지면서 검사가 그래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 증인을 너무나 막 윽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결심을 했죠. 그때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하긴 했는데 조금 제가 실수를 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증인이 끝나고 나갈 때 증인이 제이네요. 제가 소리 질렀어요. 아, 소리 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향해서. 아니 뭐 검사도 그때 이제 그 재판에 그때 사실 대통령 안 나오신 재판이기 때문에 제가 우병우 수석 재판 갔다가 김기춘 시장님 그막 블랙리스트나 막 화이트리스트나 막 그랬어요. 그 재판하고 이 재판 3개를 왔다 갔다 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재판에 앉아 있는데 검사가 그 증인한테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렇게 증언을 유도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금지되어 있는데. 증인을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협박, 증언 협박인 유도 신문도 거죠. 아니고 뭐 거의 협박. 굉장히 막 무섭게 하면서 왜 그렇게 답을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끝나고 나갈 때 그랬죠. 증인이 죄인이냐고. 증인은 이 재판을 도와주러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을 가지고 막 몰아세우듯이 그렇게 하고 제가 그날 이렇게 쫓겨났었는데. 쫓겨났어요? 어떤 식으로 쫓겨났어요? 아예 법정에서 퇴장된 거예요? 이제 그때 사실 재판이 다 끝났었어요. 더 들을 건 없었는데 김세윤이가 말한 사람 일어서라고. 근데 기자가 하나 있었고 아마 거의 사람은 없었을 때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왜 그랬냐고. 근데 제가 좀 멍청했었죠. 평소에 제가 만일에 내가 걸리면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생각은 했는데 막상 걸리니까 대답을 못하고 그냥 쫓겨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아니 검사가 너무 죄인한테 몰아세워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헌법 84조라는 동 이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사실 평소에 생각은 했는데 그날은 사실은 이게 군중 심리가 좀 필요해요. 사람이 좀 동지들이 많으면 제가 확 떠서 할 텐데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도 기가 좀 죽어서 못한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심 때는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 쫓겨나 못 들어가는데 그때 최소원 씨 재판하고 이제 다 뭐 정호성 씨 아니 안종범 씨 다 같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방청석을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재판 끝나고 나서도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었죠. 뭐 엉터리 재판 같은 거라고 해서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었죠. 카메라를 좀 더 보는 게 더 낫죠. 예, 카메라 좀 더 보시는 게 낫죠. 그리고 제가 변희재 씨 재판 끝났을 때도 사실 박주영이가 엄청 우리한테 못되기를 해서 여자 판사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가 못됐게 판사가 우리한테도 이제 막 우리가 재판 중에 보면 엉터리가 많아요. 특히 뭐 그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그 JTBC의 그 기자들이 나왔을 때 증언한 게 보면은 딱 거짓말 한 거 저희가 다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좀 치고 좀 킥킥된 면이 있는데 막 난리를 쳤죠. 그랬는데 박주영이가 또 이제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 변호사 말을 가로막고
또 그래서 피고인들이 말할 수도 있어요. 피고인들이 말하면 또 그걸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신문해버리는 거예요, 증인한테. 이 세상에서 저는 이런 명예훼손 소송을 가지고 이렇게 형사적으로 인연을 때리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 같은 경우는 이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민법으로 처리하거든요. 형법이 아니라 민법에 명예훼손법이 불법행위법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민법이고, 민법은 기본적으로 손해가 나야지, 그 손해를 입증을 해야지 그것을 돈으로 이렇게 메꾸어주는 그런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법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한국에서는 뭐 언론의 자유가 없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것도 2년씩이나 이렇게 했고, 지금도 뭐 사실은 보석 상태니까요. 이런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그 재판을 했던 사람이 박주영. 사실 타블릿 P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재판을 보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이미 다 공부가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재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가 다 아는 상태예요. 그랬는데 뭐 결과적으로 박주영 판사가 엉터리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갖고 하여튼 뭐 너무 기가 막혀서 전희재 씨를 아예 감옥에 넣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재판을 시작했나 봐요. 처음부터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한 것 같다. 그 예. 증인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사를 말을 잘라 버리는 걸 보고 저희는 다 알았고.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렇게 재판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은 원래 변론을 하도록 하는 게 재판의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검사가 기소한 걸 다 인정해주겠다, 그럼 재판 없이 하는 거니까. 근데 재판이라는 것은 억울한 사람의 변론을 들어주겠다, 아니면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겠다는 게 재판인데, 지금 재판부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은 재판 자체가 의미가 없죠.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사법부에 기대하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사법부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너무나 뭐 보면은 재판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재판은 형식적으로 하는데 결과는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재판을 완전히 형식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문명 국가가 아닌데, 지금 한국이 3만 불에 도달한 나라거든요. 3만 불에 도달한 나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국민 소득 3만 불에 북한에서 일어나는 재판이 다 사실은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지만은 형식적인 거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상권 분립이니 뭐니 배웠지만 지금 현재 사법부는 상권 분립 없어요. 여러 가지로 뭐 최순실 재판 그 이대 학사 관련도 보면은 중간에 그 재판은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고등법원은 다르구나. 이심에서. 네, 판사는 다르구나 이렇게 했는데 판사가 더 악질로 때리는 거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혔었어요. 이미 누군가가 뭔가 하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셨나요? 하달까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하달이 아니면은 알아서 그렇게 이 정권에 충성한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사법부가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은 무너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수 재판을 보면 더 심하고, 지금 뭐 김경수 씨는 지금 뭐 대낮을 활보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것을 때린 뭐 구속을 시킨 판사를, 오히려 성창호 판사를 지금 뭐 기소를 한다 만다 이러고. 사실 그 드루킹 재판도 제가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작년 이맘때쯤에 그 특검한다고 굉장히 난리가 났었고, 저희가 특검 사무실 앞에 가고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뭐 드루킹까지 들어가겠냐 싶었는데, 어쩌다 한번 들어갔더니 드루킹이 이루려고 했던 세상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세상이더라고요. 세상이었어요? 뭐 사실 저는 경제 민주화 이런 걸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쓰는 얘기가 경제 민주화를 이뤄서 뭐 대기업을 컨트롤하자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 주권주의를 해갖고 대기업을 조정하자는 게 이 사람 목적이었었어요. 뭐 삼성이나 뭐 이런 것까지 그게 보면은 삼성이나 네이버 같은 거를 자기네가 국민 주권을 해갖고 이거를 뭐 적대적 M&A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게 사실은 뭐 기업을 사냥을 하겠다 그런 거 자체가 자본주의 정신은 아니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결국은 대한항공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항공 조양호 45년 대한항공에서 헌신한 분이 좀 불행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드루킹 재판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들어갔는데, 성창호 판사는 성창호 판사는 어떤 사람이든가. 성창호 판사는
대통령 재판에서 공천 개입하고 이 특별활동비를 재판했는데 특활비. 사실 그 특별활동비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특활비는 뭐 사실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죠. 그 국정원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서, 심지어 뭐 국회라든가 행정부라든가 청와대라든가 다 국정원에 자금을 맡겨놓다가 사실은 필요할 때 쓰는 합법적인 걸로 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18년 그때 선거가 날 때 국회의원들이 특별활동비 갖다 쓴 것도 발표가 됐었고 또 청와대에서 특별활동비 갖다 쓴 것도 발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발표를 못 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청와대도 물론 쓰고 네. 있죠. 그랬는데 그렇게 뻔한 사실을 가지고 대통령을 2년 때리고 6년을 때렸어요. 그리고 성창호 판사가 드루킹 재판에 해서 제가 들어갔는데 드루킹 재판은 사실 잘했어요. 그리고 그 판결문을 보면 그거 완벽해요. 절대로 김경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판결이 증거가 잘 썼어요. 너무나 분명하죠. 예, 증거가 너무 잘했는데 분명하죠. 2심에 와서 과연 차문호 판사가 제대로 할지 아니 뭐 지금 최근에 지금 청와대에서 아니면 문재인이 가서 만나고 이거 뭐 재판하지 말라는 거지 뭡니까? 다 정해놨다고 상상할 생각을 수가 없죠. 상상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법치가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는 그 야만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을 지금 한국 대한변협이나 변호사들조차도 지금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아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대통령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분노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았다, 필러를 그러니까. 맞았다 등등 하면서 하루 종일 씹어대고 일주일 동안 씹어대고 하는데 어느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사실은 우리가 보톡스나 필러는 정말 길 가다가 기분 나쁘면 맞을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헌법에 사생활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공인이지만 그런 사생활의 자유 같은 그런 기본권까지 전부 던지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렇죠. 지금 사생활의 자유가 헌법에 있다는 걸 기자들이 알까 싶을 정도로 그건 완전히 범죄거든요. 지금 한국 기자들이 했던 이 범죄 행위라는 것은 낱낱이 다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소한 거 가지고 대통령을 모욕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대통령에 대한 인격 살인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전문가, 어느 종교가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에서 저는 굉장히 분노를 했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그 기성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비겁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비겁하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글을 쓰면서 내가 앞으로 전문가를 만나면 제가 선생님 발언을 했죠. 제가 그 얼굴에 침을 뱉겠다고 그럴 정도로 했는데 사실 이제야 조금 더 이제서야 좀 그런 지식인들이 나와서 좀 소리를 내는 것 같기는 한데 지식인들이 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실 자기한테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아직도 침묵이죠. 그렇죠. 뭐 지금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하는 사람들은 태극기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옛날 새누리당에서 한국 사람들 특히 지금 태극기를 든 순수한 애국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는 것은 또 어느 순간이 되면은 고생은 뭐 남이 하고 또 주워 먹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뭐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학교나 어릴 때 배웠던 것은 기본적인 도덕이 있잖아요. 윤리가 있잖아요. 종교에서도 배운 거.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온 결과이지 않나 하는 정말 뭐 안타까움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벌써 한 5세기가 넘으니까 홉즈, 영국의 그 홉즈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을 자연 상태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한국이 이 그 홉즈가 말하는 그 양육 강식만 통하는 자연 상태. 21세기에 국민 소득 3만 불에 도달한 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자연 상태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고요. 그리고 그 리바이어든이라는 것은 거대한 괴물이거든요. 일종의 레비아탄이라는 거대 괴물. 권력을 가진 거대 괴물, 뭐 군주 같은 거대 괴물이 등장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 이 거대 괴물과 태극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늘 봐도 참 나약하다. 저는 지금 어느 순간에 태극기 집회를 어느 정도 스탑을 하고 법제자유민주연대를 통해서 좀 한 단계 올려서 더 그 고강도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싱크탱크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샤이한 성격이라 이런 방송을 하고 체질이 너무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도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지금 아주 평범하게 살아오시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생활에 나온 것 때문에 불편해진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일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죠. 빨리 뭐 또는 이제 저는 재판이 나가니까 요것만 끝나면 이제 요 재판만 끝나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계속 지금까지 또 재판이 있으니까 생활은 괜찮으세요? 아직까지는 근데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대법원 그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하는 걸 나가보는데 그것도 양승태 네 대법원장 그것도 재판. 보면은 예.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하고 똑같은 양상이 예전에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을 하셨죠. 뭐 침묵을 강요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침묵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대로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이제 첫 재판이 시작되면서 피고인 그 진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 이제 자기 소위를 얘기를 했어요. 공소문이 300페이지고 그다음에 그 검찰이 조사 진술한 받아놓은 것이 18만 페이지가 되는데 거기면 100분의 1도 못 읽었다. 결국은 내가 읽었지만 거기서 나온 거는 이건 소설이다. 검찰이 쓴 소설이다. 세상에 공소장이 그렇게 긴 거는 아마 전 세계 아마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무슨 뭐 형사 재판이라는 게 범죄가 있으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뭐 그 책을 만들어야 될지 참. 결국은 그렇게 18만 페이지가 있어도 답은 딱 하나예요. 소설? 보고서를 썼다. 소설을 썼다. 그거를 가지고 검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들으면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들었어요. 대통령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 왜 이제야 대통령 사건이 자기 문제가 될 줄을 왜 몰랐을까? 왜 이 사람들은 그때 한마디를 안 했을까? 이런 아쉬움과 원망을 제가 많이 했죠. 사람이 참 나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최순실 씨가 이렇게 마녀 사냥 정말 마녀 이상이었잖아요. 그 마녀 사냥을 당할 때 와 사람들이 어떤 한 존재를 뭐 살인 범죄자도 심지어는 이 변호인을 통해서 할 말을 들어보는데 최소원이라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악마시해도 괜찮을 걸까? 혹시 직접 만나뵈신 적이 있습니까? 네, 최소원 씨는 몇 번 면회를 갔고요. 면회를 직접 가신, 그러니까 네. 재판장만 간 게 아니라 면회도 가신 거예요? 네, 재판장에서도 최소원 씨를 몇 번 봤었고, 최소원 씨를 이제 재판장에서 물론 대통령 재판에 나오실 때 이렇게 봤었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면회를 직접 가신 거예요? 네, 얘기도 주고 받으시고. 얘기도 주고 받았죠. 어떤 얘기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처음에 올해 1월 달이었나요? 그때 처음에 이제 그 면회를 갔을 때는 제가 다른 어르신 두 분하고 같이 갔었는데 내 여자가 그냥 울기만 했었어요. 울었어요. 아까도 여기 보면은 휴지 갖고 오셨어요. 저한테 휴지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그래도 눈물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우셨네요. 네. 그날도 만나서 울기만 하신 거예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사람이 그냥 울었었죠. 아휴, 뭐라고 다른 아무 말도 안 하시던가요? 근데 고마워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재판에서 저희가 많이 응원을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말을 못 하겠는데 두 어르신 분들이 밥 한 톨까지도 남기지 말고 먹고 힘을 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벌써 작년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그렇게 했었고, 최근에는 아마 2주 전쯤에 갔었는데 2주 전쯤에도 만났어요. 네, 예. 이제 하복으로 갈아입었는데 팔 짧은 걸 입었는데 하복 색깔이 밝아서인지 얼굴이 좀 환해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얘기를 해서 갇혀 있으면 저렇게 아프면 대통령도 굉장히 아플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최순 씨가 대통령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대통령께서 불에 댄 듯 또 칼로 베인 듯한 아픔을 이렇게 얘기하신 정도라면은 지금 굉장히 몸이 극한 상태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다른 얘기는 또 안 하시던가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 최근에 그 검찰이 또 최서원, 정호성 그러니까요. 그 세 사람의 삼자 통화를 한 거 그것도 제가 굉장히 분노하는 사건이죠. 그거를 2017년 12월 1일 날 제가 그날은 재판에 못 갔어요. 근데 제 친구가 그날 재판에 가고 방청기를 써갖고 제가 가지고 있었었고
2017년 10월 13일 날 이거 재판에서 녹음을 튼 거였어요. 녹음을 틀어서 제가 그날 그걸 들으면서 야, 오늘 큰일 났다. 기자들 오늘 신나겠구나. 녹음 상태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게 폴드폰인데 어떻게 녹음을 했길래 저렇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저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제가 뒤에 있는 기자들 이제 많이 이제 뒤돌아봤죠. 너들 오늘 이제 쓸 거 엄청 많겠구나. 이렇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신문을 했어요. 그 증인이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포렌식 그 기술자였었어요. 그래서 이경재 변호사가 이거 언제 했느냐, 어제 했다, 이건 몇 시간 했냐, 뭐 3-4시간 걸렸다, 누구랑 했냐, 검사랑 했다. 이렇게 이제 신문하고 나서 이경재 변호사가 딱 그랬어요. 1차 포렌식 검사한 걸 못 믿어서 내가 이걸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1차 한 거를 틀어놓고 이거 조정을 해? 이거 못 믿어. 한마디로 이거 안 믿어. 이렇게 딱 끝냈어요. 그랬는데 그날 기사를 보면 뭐 최초의 뭐 정호성 씨 뭐 이렇게 나왔다고 이렇게 한 게 기사가 있었고. 그럼 정호성 씨가 저는 그거를 얼핏 보고 정호성 씨가 녹음했는지 몰랐어요. 정호성 씨가 녹음한 건가? 정호성 비서관이 대통령 말씀을 이제 다 받아 적을 수 없으니까 핸드폰을 틀어놓고 그걸 녹음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 핸드폰을 녹음할 수 있는 게 20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걸 적고 덮어쓰고 했기 때문에 뭐가 뭐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경재 변호사의 말씀을 미뤄보면 도청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검사랑 앉혀놓고 이거를 틀면서 아니 이거 넣어 저거 넣어 이거 빼 저거 빼 한 거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서로가 섞여버린 걸 갖다고 섞여버린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틀어놓은 거면서 3자가 통화를 했다 이러는 건데 실제로 3자가 통화했다는 것은 특히 이번에 나온 것도 보면은 최순 씨하고 정호성 씨하고 한 건지 정호성 씨하고 대통령하고 한 건지 세 사람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한 건지 그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서 3자 통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밝혀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갑자기 또 이런 조작을 시작을 했는지 그게 대통령 사건 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그 다음 날 14일 날이 최승훈 씨 마지막 결심인데 그걸 틀었어요. 고의적이에요. 그렇게 했었고 그때도 최초라고 나왔어요. 이번에도 최초라고 하면서 또 틀었어요. 너무 고의적인 아니 근데 거죠. 다 떠나서요. 제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미국 변호사가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이 이 민간인하고 이런 뭐 연설문 얘기 나누는 게 어떻게 범죄가 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이 샤만, 그러니까 뭐 무당이라 할지라도 옛날 레이건 대통령의 그 부인도 그렇게 불안해서 점집에 갔다는 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범죄로 만드는 사람이 어딨냐. 도저히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지금도 언론이 계속 이렇게 뭐 여론을 이상하게 만들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법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녹음 자체도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공직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날 재판에서도 이경재 변호사가 그랬어요. 최순 씨는 대통령하고 사심직이다. 그러니까 친구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 아, 그 정도도 얘기 못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그때 이제 무슨 그 사자성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면서 딱 쳐내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8년 작년 4월 6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 그때 JTBC에서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에 저한테 그쪽에 있는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한 건이 있었는데 인터뷰는 안 했지만 그 방송에 그 한겨레 기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호성 씨와 최승훈과 대통령이 얘기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재판에서 틀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변호사가 이건 못 믿어 딱 끝냈는데 그거를 대단한 증거라고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리 재판에서 사실이 나와도 알려지는 거는 거짓 엉터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탄핵 재판 가운데서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연루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완전히 뭐 그 직원으로서 언론사에 근무했던 거는 2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냥 이 프리랜서나 칼럼니스트로도 한 10년 이상은 이제 일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나는 언론계에서 몸을 담았다는 게 요즘에 제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이력이에요. 한국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특별히 인권 개념을 아예 몰라요. 인권이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과시받고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변명거리가 있나라고 취재를 해주는 정신이거든요. 인권이라는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권력 없는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법원에서 기자들이나 검사들한테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검사라는 거 또 기자들한테는 너들이 기자라는 건 네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지금의 내가 기자라는 것은 네 인생의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저주를 퍼붓죠.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그 정호성 그거를 들으면서도 그래요.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그 김원봉 씨를 이렇게 현충일에, 그건 정말 참 참남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적인 건데, 현충일이라는 게 원래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의 위령하기 위한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지금 그 북한으로 가서 6.25 전쟁도 같이 후방에서 이렇게 참전을 했던 김원봉 얘기를 꺼냈죠. 근데 이 김원봉 씨가 물론 북한에 숙청당했고 불행한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뒤에 이런 연설문을 작성하거나 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를 누가 녹음을 해서 좀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누가 김원봉을 넣자? 누가 지금 여기서 무슨 서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6.25 전쟁에 대해서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6.25 전쟁이 누가 침략을 했는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적이 누군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연설문을 누가 작성하는지 좀 누가 녹음을 좀 공개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6월 6일 날 저희는 현충원을 가서 그 문재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사실 듣는 건 나중에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끝나고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 그 영상 광고가 있었어요. 영상 광고에도 독립군 얘기를 하면서 독립군대 싸웠던 두 장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충일에 그것도 6월 6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6월 6일이면 그 6.25 사변 이후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날이 아니냐. 근데 독립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날 현충원에서 문재인이가 그렇게 끔찍한 얘기를 했다는 걸 그런 연설문을 들은 도대체 거예요. 누가 작성하는 거예요? 저 궁금해요. 저는 최소한 씨가 작성한 연설문에서 문제를 발견한 게 저는 하나도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최소한 씨가 작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늘 도왔던 뭐 간행이었죠. 근데 지금 이런 이상한 연설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탈원전도 그렇고요. 뭐 이상한 일, 저는 특히 태양광이 이상한 게, 저희가 이제 법인이니까 이렇게 대출을 신청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태양광 사업자만 뭐 아주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이런 거 누가 기획합니까? 저는 이건 경제농단, 국정농단, 기업농단, 이루말할 수 없는 농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가 아주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이거야말로 정말 국정농단인데, 그럼 지금까지 참관하신 재판이 다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재판이었어요.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국정농단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정농단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법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허구라고 봐요. 허구죠, 그 자체로. 이 허구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도대체 이 사태는 어떻게 풀어야지 우리나라가 사는 방식으로 풀 수 있을까? 사실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저희가 그런 정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벌어졌다는 게 저는 뭐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사실 이거 5천 역사를 바꾼다는 각오로 이거를 우리가 진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5천 역사.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좀 심각한 강의를 하나 할 생각입니다. 탄핵이 누가 주범인가 이런 걸 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천년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외적도 있었고, 외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탄핵 관련돼서. 아니면 뭐 북한도 당연히 있었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부에 있는 그 첩자와 같은 사람들 말고도 우리가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사람들이 뭐 했다라고 안 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적을 도운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때까지 한 300번 이상 이렇게 법정을 나가시면서 특별히 서운했던 경우, 누구한테 참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서운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법원에서 아쉬운 거는
추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못 들어간 그런 게 좀 있었고 법원이 사실 보면 제가 그 법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직권남용이라고 제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김기춘 실장님 같은 경우에 1심에서는 거의 저희가 그냥 가면 차례대로 들어갔는데 항소심에 대해서 갑자기 번호표를 받게 하고 10시 제가 늦게 갈 수도 있었죠. 그때는 아마 제가 늦게 갔을 거예요. 근데 번호표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법원 직원들한테 막 소리를 질렀죠. 왜 이런 거를 공시를 안 하냐.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법원 사이트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법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든 분들이고 다 인터넷을 보고 가는 건 아니다. 왜 이렇게 하냐. 그래갖고 많이 이제 소리를 질렀고 그런 소소한 그 안내 상황을 법원 직원들이 너무나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 법원에 가는 사람들 위해서는 어떤 배려도 없다는 게 굉장히 제가 분노해야 될 거고 사실 언젠가 모든 게 정상화된다면 그 사람들도 정말 직권남용으로 다 고소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몇 번이나 세월호 생각했어요. 재판에도 몇 번 가셨어요? 세월호는 최근에 그 김기춘 실장님, 김장수 장관, 그 이제 청와대에서는 안보실장, 그다음에 김장수, 김관진 장관, 또 안보실장 했던 그 세 분이었는데 이게 너무나 의도적인 재판이죠. 작년에 대통령 재판 선고가 오니까 캐비넷 문건으로 뚝딱해서 나오는 그런 거 있었어요. 야, 캐비넷 그러면서 정말 말도 안 되죠. 생각해 보시면 임종석이가 막 들고 나와갖고 굉장히 심각한 자료가 나왔다는 것처럼 그거 불법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세월호 보고 시간이 달랐다고 하면서 막 흥분해갖고 뜯은 그걸로 가지고 다시 재판. 전 그런 도저히 거였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한국이 만약에 앞으로 잘못되면은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반성해야 됩니다. 임종석이 정말 누굽니까? 임종석이 1989년에 임수경을 북에 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수경이 북에 보낸 다음에 북한이 잘 됐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굶어 죽고 인권 유린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도 그 공개 처형 뭐 300군데 이상 우리 그 NGO에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북한 체제를 30년 넘게 계속 옹호해주고 여기 뭐 카피라이트 이런 걸 해서 여기서 돈 만들어서 주고 어떻게 하면 북한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그 악행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대한민국에서 가졌는데 그건 누가 줍니까? 그런 권력을 한국 사람들이 준 겁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임종석이가 물론 어쨌든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도 대통령을 중형을 때려라 그거였잖아. 그렇죠. 만일 그게 안 되면 또 이제 엮겠다고 하는 거였는데 보면은 김장수 장관이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대통령께 연락한 시간이 통화한 시간이 10시 15분인데 이 검사들이 주장하는 거는 10시 22분인데 10시 15분을 고쳤다 이거예요. 7분. 네. 아니 이번에 그리고 헝가리에서 사람들이 사고 날 때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 대통령 뭐 하셨죠?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그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그날 그 활동한 거를 이제 국회에다 보고하는데 보고한 시간을 조작하도록 했다는 게 김기춘 시장님의 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들은 대통령이고 김기춘 시장이고 모든 청와대에서 일한 사람들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처음 입학했을 때 이 임수경 씨가 북에 갔어요. 같은 해인데 그때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소위 주사파, 저희 서클도 주사파인데 저는 그때 주사파들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30년 후가 되면은 한국 사회를 다 이제 장악할 텐데 이 사람들이 한국을 장악하고 법정이든 뭐 그 중에 주사파 중에 대부분 검사도 많이 됐어요. 검사, 판사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 이미 이성을 상실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뭐 어떤 친구는 자기 김일성 얼굴 닮았다고 아주 자랑을 하지 않나. 뭐 지나다닐 때 저는 그때도 이정희 씨도 그때 같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이게 한복 뭐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 이렇게 입고 이렇게 총여학생 이런 유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허구한 날 학교에서 트는 뭐 꽃파는 처녀가 어떻고 피바다가 어떻고 저는 그래서 야, 이 상황을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뭐 파란 나라를 보았네. 그리고 이거 다 빨간 나라로 바꿨어요. 그리고 빨갱이라는 거를 자기들은 너무 자랑스럽다. 이게 한때 대학의 문화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면서 지금도 생각은 하나도 안 바꾸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임종석 씨고 그 사람이 이번에 저는 종로에서 출마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도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진아 스님하고 제가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 인내심이 너무나 강하다.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나서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법원을 그렇게 계속 다닌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지. 사실 인내심 많지 않아요. 법원에서 제 혼자 욕을 엄청 많이 해요. 욕까지 했어요. 욕도 많이 하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그렇게 했는데 법을 다녀서 제가 본 것은 절대로 언론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론. 한국 언론이 주범이죠. 네, 똑같은 재판을 보고 나왔어도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쓸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아하고 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정말 느꼈고 저는 제 스스로가 제가 재판의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 종편이나 어디에 나오는 뭐 변호사, 뭐 대학교 법률가들 전부 다 저한테 물어보고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을 정도예요. 너무나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999년에 이렇게 그 한국 주체사상파 학생운동의 리더들을 이렇게 전향하는 작업에 관여를 했었어요. 그때 그 뭐 과정 속에서 사실상 간첩이었던 사람들 중에 기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청와대 출입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1999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써 한국 사회의 주요 부분에 다 김일성을 우상시하면서 대학을 다니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때도 이미 있었는데 한국 사회에 종북 있다, 한국 사회에 뭐 믿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이 정말 뭐 어거지지만 탄핵이 그나마 한국 사회에 좋은 점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는 사람들 다 믿잖아요. 이번에 그 가보시니까 판사나 검사들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뭐 교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했으니까 상황을 많이 느꼈겠지만 저희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가끔 신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 정말 서로 말하는 게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만 했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세력화돼서 이런 지금 나라를 뒤엎는 상황까지 온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 아마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 다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은 뭐 텔레비 한두 번 봐도 그냥 잊혀 지나가고 그랬지 이런 세력이 될 줄은 몰랐었죠. 자기한테 피해가 올 때까지는 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전 요즘에 좀 참 황당한 게 지금 이제 나라가 좀 이상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 그 다음 말이 빨리 달러 사야 되겠어, 망명해야 되겠어, 외국의 시민권 따야 되겠어 이렇게 이어지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민을 간다 뭐 어쩐다 하는데 저는 그건 해결책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잠깐 뭐 외국에 있어 봤지만 내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는 대접받지 못해요. 부대접이죠. 네. 보트 피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왜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정신이 없어졌나. 사실 제가 어릴 때도 양반을 그렇게 칭찬한 건 아니지만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도 않는다. 뭐 양반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게 다 없어지면서 이 나라의 혼이나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어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된 사건 중에 하나가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친북화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제가 계속 물어봐요. 당신이 말하는 그 민주화가 자유민주주의 민주화냐,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나오는 그 민주주의냐. 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새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지금 정치인들, 민주화 하지만은 대한민국 지금 말씀하셨던 혼을 쏙 빼버린 이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저는 지금부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본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기대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정말 우리가 5천년 역사를 바꾼다는 각오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참 그게 놀라운데 저는 그 300회 정도 다니시면서 정치인들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법원에 오신 분들인데 별로 그렇게 정치인들하고 얘기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그렇게 또 뭐 제가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우종찬 기자님하고 같이 방송했던 것은 어떤 계기였어요? 제가 재판에 많이 다니니까 우병우 수석 재판에 오시는 분이 세 사람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시간이 안 맞았고 제가 시간이 맞아서 또 우연히 나가게 됐어요. 아, 같이 나란히. 전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서는 참 예쁘장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직접 뵈니까 더 예쁘장하신데 앞으로 계속 방송 활동을 하실 생각인가요? 사실은 이제 재판에 들어가서 제가 막 중간중간에 재판 중에도 페이스북에도 톡에도 글을 올리고 그러고 또 나와서 정리를 좀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요한 얘기 정말 알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생각에는 유튜브를 빨리 올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잘 못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록이라도 남겨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뭐 짧은 글이든 뭐 유튜브든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계속은 해야죠. 저도 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벌써 1시간이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말 처음부터 제가 기록을 위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는 생각하면 늘 눈물이 나요.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빨리 나오게 할까 이 생각밖에 안 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 어떤 얘기 좀 말씀 좀 주세요. 사실 뭐 대통령께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는데 대통령께 저희가 희생을 좀 요구를 하는 편이죠. 예. 대통령이 이 시간을 벌어주고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뭐 몇 사람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은 확실히 법정에서 느끼셨죠? 그럼요. 최소한 씨에 대해서는 좀 공개적으로 최소한 씨에 대해서는 대통령 곁에 있다가 저렇게 된 걸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뭐 대통령 많이들 비난하고 그런 거를 보면 사실 재판장에서 보면 판사들도 아니 검사들도 얘기를 해요. 최순 씨가 가위를 깎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충분히 상상이 돼요. 대통령하고 최순 씨는 거의 가족 같은 관계예요. 그 최순 씨가 가위를 깎아오고 새 비서관도 동생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정치 생활하면서 같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최순 씨가 저녁에 가면 대통령하고 5사람이 모여서 개인적인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요. 항상 공식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 가족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말을 할 수도 없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비난을 해요. 인생에 대한 예. 문제죠. 인생, 사람이라는 게 무엇이? 지금 사실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모두 뭐 친일이 어떻고 하는 게 인간의 삶에 대해서 사실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권력을 위해서 뭐 재단하는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이고 최순 씨도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까지 몰각하는 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를 문제를 만들어서 지금 대통령 탄핵까지 시킨 상황이에요. 제가 그 정호성 씨 재판도 들어갔었고 이재만 안봉구 씨 재판도 들어가서 다 봤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물론 언론을 통해서 보고 다들 욕을 했어요. 근데 재판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안타까움을 많이 가졌는데 대통령 성격도 굉장히 무던해요. 그리고 새 비서관 성격도 굉장히 무던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대통령을 잘 모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빠릿빠릿하고 날카롭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대통령을 잘 알아서 모셨다고 하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해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비난을 해요. 그래서 재판을 보는 제가 그분들을 변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제 1시간 10분이나 지났어요 벌써. 저희가 이제 또 모시고 싶어요. 너무 얘기가 많아갖고 지금 이제 서두운데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일단은 이제 총평으로 300회 이상 이 국정농단 재판을 참관하신 우리 이진아 선생님께서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좀 변호하는 일종의 최종 최후 변론 같은 것을 좀 해주세요. 거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최서원 씨를 이용한 거고 이재용 씨도 이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을 아시고 대통령이나 최소원 씨나 이재용 씨나 또 다른 모든 구속된 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일단은 저를 보시고 제가 재판에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걸 믿어주시고 진실을 좀 알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끌어들인 사람들이 그 공산주의 사상에 도저히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 인권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로 지금 한국은 자유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유의 깃발을 들고 북한 사람들도 해방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의 저 포갑자들을 그 민주화 세력들이 평화란 이름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진척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식인들, 제도권에서 모두 손을 놓고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시던 분, 이렇게 회사 다니신 분이 법정을 제 집처럼 다니고 기자 역할을 하고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나라를 결국 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말 한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좋은 교육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제발 좀 이민 갈 생각하지 마시고 깨어나서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스태프들도 합해서 지금까지 정말 노력하시고 새벽에 다니시고 법정에서 뭐 쫓겨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눈물로 고생하신 우리 이진아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태프들 같이 박수 쳐요. 또 뵙겠습니다. 우리 태극기를 든 사람들 진짜들만 모시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갔죠? 네. 다 끝났어요?